2019년 11월 수도권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3시 119 신고가 접수됩니다.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거실 바닥에는 45살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 겉보기에는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구급대원의 기록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체온 비정상적으로 낮음. 사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 최소 4시간 공백 추정. 4시간. 남편이 숨을 거둔 것은 새벽 3시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밤 11시 이전. 그런데 아내는 4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자연사로 종결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보험사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보험 총 7건, 보장 총액 20억. 그것도 최근 1년 사이 집중적으로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아내의 보험금 청구는 남편이 숨진 지 정확히 16시간 만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르기 전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즉시 지급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통보합니다.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3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20억짜리 보험을 설계하고 남편이 죽기도 전에 보험금을 물어본 여자. 강남의 새 아파트 계약 상담을 받았고 캐나다 이민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청담동 명품 매장에서 2,30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지금 수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의 외도 상대. 남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여자.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이 여자가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약속대로 안 하면 전부 다 말한다. 집에도 회사에도. 그리고 남편의 삭제된 메모장에서 발견된 메모 하나. 유진에게 보험 정리되면 분배 약속 5천. 이 메모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보험 설계사. 이 보험 계약으로 수수료 5천만 원을 챙긴 남자. 보장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리모델링 기법. 업계에서는 보험 사기 설계의 전형으로 분류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에는 유사한 대형 보장성 설계가 3건이나 더 있었습니다. 3명 모두 남편의 죽음으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실극장은 실화를 기반으로 관련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실극장은 마지막 3분에서 모든 걸 뒤집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 사건의 결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열쇠는 4번째 인물이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그날 밤의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분 17초.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파일. 이 파일이 법정에 제출되는 순간 3사람의 거짓말은 전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리겠습니다. 이 비극이 시작된 곳. 정확히 1년 전으로. 1년 전 2018년 11월 남편 정현수 44살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 이서연, 42살, 전업주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하나. 주변에서는 살림 잘하고 교육열 높은 엄마로 통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남편 정현수는 2년 전부터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잃고 나니 본전을 찾겠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총 손실 3억, 그중 1억은 마이너스 통장, 나머지 2억은 지인과 사채에서 빌린 돈이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봉 8천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임원급부터 정리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현수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빚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아내 이서연은 사건 8개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증권의 말림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마이너스 잔고. 그때부터 남편 몰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3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 아내의 주변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보험 설계사 박진호, 40살. 둘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소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분 보장이 좀 약하시네요. 요즘은 혹시 모르니 대비를 해두셔야죠. 처음에는 평범한 보험 상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 2번, 3번 이어지면서 대화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설계사 박진호는 그 질문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설계사의 과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진호는 업계에서 소위 고액 설계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장액을 극대화하는 리모델링 기법,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고액 보장 보험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 설계의 3배에서 5배. 이 방식으로 박진호가 과거 3년간 설계한 대형 계약은 최소 5건, 그중 1건은 보험사 내부 감사에서 의심건으로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박진호는 움직입니다. 한 달 사이 4건, 석 달 사이 7건, 총 보장액 20억, 수수료로 박진호의 통장에 들어온 금액 5천만 원 이상. 일반적인 보험 영업의 수수료 구조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남편 정현수는 보험 가입에 동의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사정도 안 좋잖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서명합니다. 빚에 시달리던 남편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 7장은 안방 서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아내에게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사건 석 달 전 아내는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갑니다. 새 아파트 매매 상담, 예산 12억. 현재 이 부부의 가용 자산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사건 2달 전 아내는 해외 이민 컨설팅 업체에 상담을 예약합니다. 캐나다 투자 이민, 필요 자금 10억. 사건 1달 전 아내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발견된 키워드들, 보험금 수령 기간,
배우자 사망 시 재산 정리, 보험금 세금. 남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남편이 죽은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불안한 아내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였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시기에 남편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주 3회 이상 밤 10시가 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접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통화 기록에서 한 여성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유진, 남편의 전 직장 후배, 같은 업계 종사자, 38살.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자와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진은 단순한 외도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죽어야 할 아내 못지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유진, 38살. 남편 정현수의 전 직장 후배,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회사에서 2년간 함께 일했고 정현수가 이직한 뒤에도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종종 만났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달라진 건 사건 1년 전, 그러니까 정현수의 투자 실패가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정현수는 빚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가 찼고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정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정현수가 손을 내민 사람이 최유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2달만 빌려줘. 정리되면 바로 갚을게. 최유진은 고민 끝에 빌려줍니다. 2달 뒤 정현수는 갚지 못했습니다. 대신 5천만 원을 더 빌립니다. 이번에 투자한 게 곧 수익이 나. 그때 한꺼번에 갚을게. 3달 뒤 다시 4천만 원. 총 1억 2천만 원. 최유진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전세 보증금 일부까지 빼서 건넨 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수사관의 질문에 최유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둘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진술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사건 8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 통화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호텔 결제 기록 12건, 식당 결제 기록 28건, 주말 여행 기록 3건. 정현수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외도에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최유진이 빌려준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유진은 자신이 빌려준 돈으로 자신과의 데이트 비용을 내는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 3달 전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최유진이 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빼서 빌려준 상태였기 때문에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최유진은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유진이 보낸 문자들이 복구됩니다. 사건 3달 전. 오빠, 나 전세 만기 다가와. 제발 좀 갚아줘. 사건 2달 전. 연락 좀 받아. 나 진짜 급해. 사건 1달 전. 이러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사건 일주일 전. 약속대로 안 하면 전부 다 말한다. 집에도 회사에도. 메시지의 톤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애원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협박으로. 그런데 여기서 수사관들이 주목한 결정적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 정현수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모장 파일이 복구됩니다. 메모 내용. 유진에게 보험 정리되면 분배 약속. 5천. 이 메모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석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해석. 남편이 보험금 중 5천만 원을 최유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경우 남편은 자신에게 걸린 20억짜리 보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보험금이 실현될 상황, 즉 자신의 죽음을 전제로 한 약속을 한 셈이 됩니다. 남편이 스스로 죽음을 계획했을 가능성. 위장 자살인가? 두 번째 해석. 남편이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에서 5천만 원을 최유진에게 갚겠다는 뜻이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의 보험 설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리하려 했던 것이 됩니다. 이 두 해석 사이에서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유진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인터넷 검색 기록. 사건 2달 전. 배우자 사망 시 채무 상속. 사건 1달 전. 보험금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사건 2주 전. 내연관계 금전되어 법적 회수 방법. 최유진도 남편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억 2천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최유진이 보험금에서라도 회수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직접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1달 전 시점. 아내 이서연. 남편 명의 보험 20억을 설계했고 새 아파트와 해외 이민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 최유진. 남편에게 1억 2천을 빌려줬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협박 수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회수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진호. 수수료 5천만 원을 챙겼고 과거 유사 의심건이 3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단순 고객 이상의 공모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편의 죽음으로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궤도가 하나로 수렴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사건 당일. 그날의 8시간은 이 사건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에는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2019년 11월 그날. 이 사건에서 가장 어두운 8시간이 시작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 영상, 통화 기록, 블랙박스, 지문 분석, 모든 증거를 시간대별로 나열하면 이 밤은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녁 7시. 남편 정현수가 귀가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에 차량 진입이 찍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른 지문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이 아파트에서 확인된 남편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좀 안 좋아. 일찍 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보통 늦게까지 거실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진술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아내는 영양제를 건넵니다. 비타민과 함께 갈색 알약 2개. 아내는 이것이 피로 회복제였다고 주장합니다. 저녁 9시. 아들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나중에 증언합니다. 아빠가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이상했다고. 그리고 9시 반. 여기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아파트 단지 앞 대형 약국 폐쇄회로 아내 이서연이 약을 구매하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구매 내역은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일반 의약품 3박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수사관이 주목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통화 상대는 보험 설계사 박진호. 밤 9시 반에 설계사 박진호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보험 관련 일반적인 문의 전화였다. 하지만 밤 9시 반에 보험 문의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화 시간 7분. 무슨 이야기를 7분이나 한 것인지 박진호는 구체적 내용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마지막 발신 기록이 확인됩니다. 수신인은 회사 동료 김모 씨. 김모 씨는 수사관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현수가 갑자기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책상 서랍 좀 확인해 달라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냥 부탁이라고만 하더라고요. 통화 시간 3분. 남편은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동료 김모 씨가 확인한 서랍 안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에 USB 하나와 메모 한 장.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이걸 경찰에 줘라. USB 안에는 아내와 보험 설계사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빚, 외도,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사관은 이 부분에서 남편의 심리를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45분.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아들. 아이는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 17초. 이 녹음 파일의 존재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도 아내도 최유진도. 이 파일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1년 뒤 법정에서입니다. 밤 11시. 두 번째 이상 징후.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 남편의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 음성 분석 결과 운전석에서 녹음된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가져왔어. 빨리 올라가. 음성 감정이 의뢰됩니다. 최유진의 목소리와 유사도 87%.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지문 분석. 11시 이후 12층 버튼에서 남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녁 7시 이후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11시에 남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유진의 차량 GPS 기록. 그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사건 아파트에서 2km 이내 지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었다는 진술은 거짓이었습니다. 밤 11시 반. 세 번째 이상 징후. 아내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찍힙니다. 약국 봉투를 들고 12층으로 올라가는 장면. 9시 반에 이미 약을 샀는데 2시간 뒤에 또 약국 봉투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같은 약국의 봉투였습니다. 두 번째 약국 방문의 폐쇄회로를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시간대 약국 외부 카메라 녹화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 훼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네 번째 이상 징후. 비상계단 폐쇄회로. 누군가가 12층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은 식별 불가. 체형 분석 결과 여성으로 추정.
이 인물이 아내인지 최유진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5번째 이상 징후. 남편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켜진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상합니다. 집안이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 1시간 뒤 전원이 꺼집니다. 누군가가 남편의 전화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에 갔다는 뜻입니다. 왜 주차장이었을까요?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을 버리려 했던 걸까요? 새벽 3시, 아내의 119 신고.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구급대원 도착. 남편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낮았고 사망 추정 시각과 신고 시각 사이 최소 4시간 공백. 정리하겠습니다. 이 8시간 동안 벌어진 일. 아내는 약국을 2번 갔고 설계사와 통화했습니다. 남편은 죽음을 예감하는 전화를 걸었고 회사에 증거를 남겼습니다. 최유진은 거짓 알리바이를 대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남편의 차를 몰았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왔고 남편의 전화기를 주차장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재부검 결과 미량의 수면제 성분 검출. 치사량은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기에는 충분한 양. 아내는 주장합니다. 남편이 원래 불면증이 있었다고. 그러나 남편의 주치의는 증언합니다. 수면제를 처방한 적이 없다고. 이 밤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의 거짓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은 세 사람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그 결과 세 사람의 진술은 전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세 사람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세 사람을 따로 불러 동시에 압박합니다. 서로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드러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진술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내 이서연. 수사관이 묻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들었다고 하셨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9시 반에 약국에 가셨더라고요. 11시 반에도 약국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셨고요. 2번이나 나갔으면서 남편 옆에서 잠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의 표정이 굳습니다. 수사관이 이어갑니다. 9시 반에 약국에서 통화하셨죠? 상대방이 보험 설계사 박진호 씨더군요. 밤 9시 반에 보험 설계사한테 무슨 전화를 하신 겁니까? 아내는 대답합니다. 보험 서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누워 있는데 보험 서류 확인이 급하셨습니까? 침묵. 수사관이 결정적 카드를 꺼냅니다. 사건 이틀 전에 설계사한테 보낸 문자 확인하셨습니까? 보험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낸 문자입니다. 아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건 전날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이제 곧 다 정리돼. 다음 달이면 새집 계약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메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내가 입을 엽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올 거라고 해서. 성과급이요.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있던 남편이 성과급을 기대했다고요.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청담동 명품 매장 결제 2,300만 원. 강남 부동산 매매 상담 예산 12억. 캐나다 투자이민 상담 필요 자금 10억. 남편이 3억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이 돈은 어디서 나올 거였습니까? 아내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합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아내의 진술은 여기서 멈춥니다. 두 번째, 외도 상대 최유진.
최유진은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합니다. 그런데 차량 GPS가 사건 아파트에서 2km 이내를 찍고 있더라고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남편 차가 주차장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있습니다. 여성 목소리예요. 다 가져왔어. 빨리 올라가. 음성 감정 결과 최유진 씨 목소리와 유사도 87%. 최유진이 말합니다. 그건 저 아닙니다. 새벽 1시에 비상계단으로 12층에서 내려오는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체형이 최유진 씨와 일치하는데요. 저 아닙니다. 수사관이 톤을 바꿉니다. 최유진 씨, 정현수 씨한테 1억 2천을 빌려주셨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돈이 안 돌아오면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유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사건 일주일 전에 보낸 문자. 약속대로 안 하면 전부 다 말한다. 집에도 회사에도. 이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 아니라 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 인터넷 검색 기록. 배우자 사망 시 채무 상속. 보험금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왜 검색하신 겁니까? 긴 침묵. 최유진이 말합니다. 정현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보험이 정리되면 돈을 갚겠다고. 그래서 방법을 알아본 것뿐입니다. 보험이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험을 해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뜻입니까? 최유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날 밤 정말 그 아파트에 안 가셨습니까? 최유진의 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최유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깨지는 것은 나중입니다. 훨씬 나중에 아이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세 번째, 보험 설계사 박진호. 박진호는 수사 내내 태연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을 판 것뿐입니다. 고객이 가입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이유가 없죠. 수사관이 묻습니다. 수수료 5천만 원.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수수료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요. 제가 설계를 잘한 겁니다. 보장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리모델링 기법이라고 하더군요.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고액 보장으로 갈아타게 만드는 방식. 업계에서는 보험 사기 설계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박진호의 미소가 살짝 굳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습니다. 그건 업계 관행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대형 계약을 3건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중 한 건은 보험사 내부 감사에서 의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심은 의심일 뿐이죠. 처벌받은 적 없습니다. 수사관이 톤을 낮춥니다. 그날 밤 9시 반 이서연 씨한테 전화 받으셨죠? 7분 통화.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보험 관련 문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7분이나 통화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네. 수사관이 증거를 꺼냅니다. 남편 정현수 씨 회사 서랍에서 발견된 USB. 안에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와 박진호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정현수 씨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박진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합니다. 이 녹음에서 이서연 씨가 말합니다.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그리고 박진호 씨가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서류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이건 단순 영업이 아니죠. 박진호의 웃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박진호 씨.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이라는 건 뭘 전제로 한 대화입니까? 박진호가 입을 엽니다. 저는 이서연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수사의 방향을 바꿉니다. 설계사가 아내를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설계사는 정말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일까요?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과거에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설계사가 이 모든 것의 기획자였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세 사람 모두 그날 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나머지 두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교착에 빠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증거가 제출됩니다. 10살 아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 3분 17초.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 그 녹음 속에는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뒤집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0년 가을.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1년 뒤 법정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이서연, 보험 설계사 박진호, 그리고 방청석 한쪽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유진. 검찰은 아내의 계획 범죄를 주장합니다. 보험 7건 집중 가입, 수면제 성분 포함 약물 구매, 사망 이틀 전 보험금 문의 문자, 사망 16시간 만에 보험금 청구, 강남 부동산 상담, 해외 이민 준비, 명품 매장 선결제. 검찰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 20억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변호인은 반박합니다. 직접적 살해 증거가 없다. 수면제는 치사량이 아니었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이며 수면제와 심정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보험 가입은 합법적 행위이며 부동산 상담이나 이민 준비는 범죄가 아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검찰은 설계사 박진호의 USB 녹음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아내와 설계사 사이의 통화. 남편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 설계사의 답변. 걱정 마세요. 서류는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러나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녹음은 남편이 몰래 녹음한 것이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합니다. 직접적 살해 모의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이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검찰 측 증거는 정황 증거뿐이었습니다. 강력한 동기, 수상한 행동, 의심스러운 문자.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마지막 증거를 제출합니다. 증거물 번호 27번.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음성 파일. 3분 17초.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이 파일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재판 시작 2달 뒤였습니다. 아이를 맡고 있던 친가 조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에 녹음했어요. 무서워서. 검찰은 즉시 이 파일을 증거로 신청합니다. 재판장이 음성 파일 재생을 허가합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집니다. 녹음 시점. 사건 당일 밤 10시 45분. 처음 15초. 아이 방 너머로 들리는 웅성거림. 문이 닫혀 있어 소리가 먹먹하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구분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격앙되어 있습니다.
네가 뭘 한 건지 나는 다 알아. 박진호한테 들었어. 법정에서 아내 이서연의 몸이 경직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차분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무슨 소리야? 약 먹고 좀 쉬어. 아버지의 목소리. 더 격해집니다. 그 약도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뭘 먹인 건지 어떻게 알아? 나 내일 경찰에 갈 거야. 3초간의 침묵.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달라집니다. 차분함 속에 차가움이 섞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 끝나. 아버지, 끝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사느니. 말이 끊깁니다. 기침 소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 그런데 점점 심해집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리.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 어머니의 목소리. 급하게. 여보, 여보. 발걸음 소리. 무언가를 만지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립니다. 이번에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낮고 빠르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목소리. 지금 와. 빨리. 녹음은 거기서 끊깁니다. 3분 17초. 법정이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 녹음은 세 가지를 증명합니다. 첫째, 남편은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한 건지 다 안다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설계사 박진호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것도 확인됩니다. 둘째, 남편이 쓰러진 시점은 아내가 주장한 새벽이 아니라 밤 10시 45분 전후입니다. 신고 시각 새벽 3시까지 최소 4시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그 4시간 동안 아내는 무엇을 했습니까? 셋째, 남편이 쓰러진 직후 아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와 빨리. 이 전화의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119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119에 전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검찰이 추궁합니다. 지금 와 빨리. 이 전화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통화 기록을 제시합니다. 밤 10시 50분경 아내의 발신 기록. 수신인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 보험 설계사 박진호. 통화 시간 2분. 두 번째 통화. 비등록 번호. 통화 시간 1분. 비등록 번호의 주인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유진이 추가 진술을 자청한 겁니다. 최유진이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날 밤 현수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법정이 술렁입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간 겁니다. 수사관의 질문. 남편의 마지막 발신 기록은 밤 10시 회사 동료 김모 씨에게 건 전화입니다. 최유진 씨에게 건 기록은 없는데요. 최유진이 대답합니다. 현수 씨가 제 번호로 전화한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현수 씨 목소리였어요. 비등록 번호. 아내의 발신 기록에 있던 그 비등록 번호와 연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이 별도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유진이 말을 이어갑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건 11시쯤이었어요.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현수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하셨습니까? 못했어요. 무서웠어요. 옆에 이서연 씨가 서 있었거든요. 법정이 다시 정적에 빠집니다. 이서연 씨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도망쳤어요. 비상계단으로 내려와서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새벽 1시 비상계단의 인물. 그것은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최유진은 범인이 아닙니다.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남편이 쓰러진 현장에 아내가 서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그러나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최유진은 남편이 쓰러진 이후 현장에 있었으면서 구조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 혹은 그 이상? 변호인이 반격합니다. 최유진 씨,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날 밤 집에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진술을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최유진이 말합니다. 녹음 파일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녹음 파일 때문에 자신의 알리바이가 무너질 것을 알고 먼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최유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최유진의 진술을 참고 의견으로만 채택합니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녹음 파일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이 파일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없다. 파일이 발견된 것은 사건 1년 뒤이며 그 사이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당시 10살이었던 아이가 스스로 녹음했다는 진술의 신뢰성. 아이는 현재 친가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아이에게 녹음을 지시했거나 사후에 파일을 심었을 가능성. 셋째, 녹음에서 남편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것이 아내의 행위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는다. 남편은 급성 심정지로 스스로 쓰러졌을 수 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파일이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론입니다. 녹음 파일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는 폭발합니다. 아이가 이불 속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10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내가 범인이다. 증거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 최유진이 더 수상하다. 왜 갔는데? 1억 2천 때문 아니냐? 설계사가 기획자다. 과거 전력이 있잖아. 아이의 녹음을 믿을 수 있나? 조부모가 시킨 거 아니냐?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의견은 갈렸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아이는 정말 무서워서 녹음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아이를 이용한 것인가? 판결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모든 것을 끝내는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판결의 날이 옵니다. 2021년 여름, 재판이 시작된 지 10달 만이었습니다. 법정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이서연, 보험 사기 공모 혐의, 유죄, 약물 과다 투여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 유죄, 직접 살해 혐의, 증거 불충분.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보험 설계사 박진호와 공모하여 남편 명의로 총 20억 규모의 보험을 의도적으로 설계했으며 이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당일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남편에게 투여한 정황이 인정되며 이 약물이 남편의 신체 기능 저하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의 직접적 사인인 급성심정지와 약물 투여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과실치사로 판단한다. 형량, 징역 12년.
아내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진호, 보험 사기 공모 혐의, 유죄, 보험업법 위반 혐의, 유죄, 재판부의 판단. 피고인 박진호는 보장액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리모델링 기법을 통해 비정상적 수수료를 수령했으며 이서영과의 통화 녹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보험금 실현을 전제로 한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 형량, 징역 5년. 박진호는 판결을 듣는 내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최유진, 현장 미신고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 재판부의 판단. 최유진은 사건 당일 밤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구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직접적 살해 가담의 증거는 없으며 사후 진술에서 자발적으로 현장 방문 사실을 시인한 점을 참작한다. 형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최유진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유죄였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억 보험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계약한 강남 새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은 반환되었습니다. 캐나다 투자이민 상담은 영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청담동 명품 매장 결제 2,300만 원은 카드사 채무로 남았습니다. 최유진의 1억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세 만기를 넘긴 최유진은 결국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설계사 박진호의 수수료 5천만 원은 보험사에 환수되었습니다. 남편 정현수의 3억 빚은 유산 상속과 함께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친가 조부모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 밤 11시 남편의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정말 최유진이었습니까? 블랙박스 음성 감정 유사도는 87%였습니다. 100%가 아니었습니다. 최유진은 법정에서 차를 운전한 적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를 몰고 30분 동안 어딘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30분 동안 무엇을 가져왔거나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둘, 남편이 회사 서랍에 남긴 USB. 남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남편은 아내의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 이상을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증거를 남기면서도 스스로는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빚과 외도에 짓눌린 죄책감이었습니까? 아니면 남편 스스로도 어떤 결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까? 셋, 아이의 녹음 파일. 아이는 정말 무서워서 녹음 버튼을 누른 것입니까? 10살짜리 아이가 공포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앱을 열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이에게 미리 녹음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이 파일이 사건 직후가 아닌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뒤늦게 발견된 것도 의문입니다. 친가 조부모가 아이의 휴대전화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왜 1년이나 지나서야 발견된 것입니까? 정말 아이가 녹음한 것이 맞습니까? 넷, 최유진의 마지막 진술. 남편이 죽기 직전 전화했다는 주장. 그러나 남편의 마지막 공식 발신 기록은 밤 10시 동료 김모 씨에게 건 전화였습니다. 최유진에게 건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유진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발신 기록에 있던 비등록 번호와 같은 번호입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최유진에게 전화한 것입니까? 지금 와, 빨리라는 녹음 속 아내의 말은 최유진에게 한 것이었습니까? 아내는 왜 최유진을 불렀습니까? 공범이었습니까? 아니면 목격자가 필요했습니까? 5. 보험사는 왜 그렇게 빨리 이상을 감지했습니까?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통상적인 심사 기간보다 훨씬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보험사 내부에 제보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설계사 박진호의 과거 의심권을 이미 추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는 이 사건이 벌어질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면서 막지 않은 것입니다. 왜 막지 않았습니까? 5개의 질문. 판결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신뢰의 붕괴입니다. 2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사랑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었고, 신뢰는 그 다음이었고, 진실은 가장 마지막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3사람의 거짓말이 한 사람의 죽음 위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한가운데에는 10살 아이의 녹음 버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다시 그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거실 벽에 번지고 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남편이 쓰러져 있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현관 앞에 서서 전화기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굳게 닫힌 아이의 방.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3분 17초. 그 안에 담긴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까? 진실극장은 묻습니다. 이 4사람 중 당신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아내 이서연이 수감된 지 2년 뒤 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이 편지를 읽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부모는 이 편지를 아이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 속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진실극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진실극장이 다음 사건을 추적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이 3사람 중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녹음은 진짜입니까? 다음 진실극장에서 만나겠습니다.